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유럽형 제네시스 GV80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 이어서 최근에 유럽에도 런칭을 했습니다. 유럽에는 G80과 GV80을 우선적으로 선보이고요. 차후 다른 모델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GV80이 3.5 가솔린과 2.5 가솔린, 3.0 디젤 세 가지인데, 이 독일에는 2.5 가솔린과 3.0 디젤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국내에서 제네시스는 옵션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옵션 선택이 안 되고요.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프리미엄과 럭셔리 두 가지 트림이고요. 각각 5인승과 7인승을 고를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최근에 2022년형에 6인승이 추가가 됐는데 아직 독일에는 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3.0 디젤의 럭셔리 트림이고요. 가격은 71,110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9,7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과 기본적인 사양은 거의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풀옵션 사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외장 디자인도 국내 사양과 동일한데 여기 유럽에서 GV80을 보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라서 사람들이 꽤 많이 쳐다보고요. 특히 안팎으로 현대의 느낌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더 생소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외장 디자인은 국내 사양과 동일한데 트렁크에는 3.0D 엔진 배지가 붙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 제네시스까지 트렁크에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가 안 붙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GV80에는 3.0D라고 배지가 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4 SUV, 사이즈는 265에 40R22입니다. 사이즈는 국내 사양과 동일한데 타이어가 다르죠. 국내 판매 모델은 프라이머시 투어 AS인데 여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파일럿 스포츠4 SUV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달라지면서 주행할 때 느낌이라든가 그 노면 소음도 좀 다릅니다. 참고로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220으로 꽤 낮은 편이죠. 예, 실내는 국내 사양과 동일합니다. 특히 제가 메뉴를 한글로 바꿔놨더만 국내 사양과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세부적으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내와 다르게 유럽에서는 개별적으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트림은 편의사양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럭셔리 트림이 편의사양이 조금 더 좋죠. 지금 보시는 차가 럭셔리 트림이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판매되는 GV80 중에 가장 비싼 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나 필러가 스웨이드가 아니에요. 국내에는 보통 시그니처 2 선택을 하면은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따라서 이게 스웨이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고급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트림은 실내의 장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럭셔리에는 리얼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고요. 열선 운전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도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가죽이 적용된 GV80의 경우에는 이 아래급인 GV70보다 이런 소재 면에서는 좀 더 좋긴 합니다. 모니터도 14.5인치가 기본이고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꼭 국내에 있는 것처럼 딱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메뉴는 뭐 다 동일한데 세부 메뉴, 예를 들어서 셋업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이 나오고 이제 다 동일하잖아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커스텀이 없어요. 보통 커스텀 국내 사양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커스텀에서 뭐 파워트레인, 서스펜션 조합하고,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차를 받았을 때 저 표시 회전이 마이너스 3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마이너스 3으로 해야지 수평이 맞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0으로 하면은 약간 기울어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운전자 보조에서 차로 안전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잖아요.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꺼놓으면은 그냥 계속 꺼져 있는데, 지금 이 독일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꺼도 시동을 다시 껐다 키면은 무조건 이탈 방지 보조로 디폴트가 됩니다. 이거 아마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으로 들어가면은 GV7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엔진오일 그 잔여 수명이 표시가 되는데 이 차에는 없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국내 사양과 동일하죠. 예, 기능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공조장치의 디자인이나 기능성은 동일하고요. 다만 좀 다른 게, 국내와는 달리 자동으로 외기내기 있잖아요. 그게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기준이 다른 건지 또는 뭐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운전을 했는데 이 자동 외기내기가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기에서 소리가 나왔고 제가 임시 방편으로 끼워놨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국내 사양처럼 이 차 역시도 그 3D 계기판이 기본 디폴트가 돼 있고요. 이제 물론 바로 껐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도 동일하고, 페이지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의외로 그 토크 배분 이 메뉴는 없죠. 유럽 사양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동일한데 사양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다르고요. 이 시트 하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하체처럼 국내 사양보다 그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안락한 걸로 치면은 국내 사양인데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으로는 이 독일형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2열 블라인드는 럭셔리 트림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동인데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편의 사양 쪽으로 보면은 국내 사양 쪽이 조금 더 좋은 거죠. 근데 편의 사양면에서 조금 더 좋은 게 이 트렁크의 러기지 스크린이에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차도둑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저 러기지 스크린이 거의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포함해서 저 SUV에 러기지 스크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보통 별매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러기지 스크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으로 주나 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러기지 스크린에 이 소재 있잖아요. 이것도 꽤 좋네요. 보통 러기지 스크린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좋은 직물을 잘 안 사용하는데 이런 소재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 역시 또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12V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아래쪽에 공간도 꽤 있고요.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모빌리티 킷이죠. 이 컨티넨탈 건데 이거는 GV70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입는 옷이죠. 유럽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들이 이렇게 노란 옷 입고 있거든요. 이거 입어야 되는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예, 국내 사양과 기본적으로 같은 차다 보니까 공회전 때 MVH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국내 사양과 비교시 정차 시 이 운전대 진동은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진동이 좀 더 적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측면 쪽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좀 더 있고요. 시트 진동은 또 거의 없고요. 그리고 공회전 때 정숙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대략 2급에서 6기통 디젤 엔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디젤 엔진은 6기통이라고 해도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유무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고요. 반면에 지금 제가 운전을 이 차 받아서 한 6,500km 정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제가 이 차 처음 운전했을 때보다는 ISG 때 온오프 시 그 충격 진동이 조금 더 있고요. 그리고 정차 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P에서 제가 D로 옮겼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쿵 소리가 조금 더 생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비슷하냐면은 제 차 GV70 2.5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구성이 됩니다. GV80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차 말고 또 다른 차에 이 직렬 6기통 엔진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게 사실 약간 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도 GV80에만 이 엔진을 쓰고 있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6기통 디젤 엔진이 거의 다 V6고 직렬 6기통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엔진 하나 개발을 하면은 한 차에만 쓰는 경우는 또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차에도 또 쓸까? 근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이 직렬 6기통 엔진을 쓸만한 차가 모하이밖에 없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GV80에만 이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278마력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사양과 동일해요. 근데 운전을 해보면은 국내 사양과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독일 쪽의 그 뭐 성향에 맞춰갖고 저속에서의 반응을 조금 더 빠르게 한 느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그리고 가속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사실 이게 좀 정확히 같은 노면이어야지 좀 비교가 되는데 지금 같은 노면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아우토반 무제한 구간이라고 해도 이게 최고 속도를 찍을 때까지 평지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비교는 못 하겠는데 얕은 내리막과 얕은 오르막에서 번갈아 해본 결과 뭐 국내 사양과 비슷하거나 약간 좀 더 느리거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얕은 내리막에서 쭉 밟아보니까 제로 200이 한 27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리막길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좀 차이나게 빠른 정도는 아니고요, 국내 사양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사양이어서 주행시 MVH도 거의 비슷한데 구조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좀 다른 게 이제 타이어와 서스펜션이죠. 결정적으로 타이어만 봐도 그 시장의 뭐 지향점이라든가 그런 세팅의 다름을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더 스포티한, 심지어 트레드웨어도 220이니까 꽤 낮은 편이에요. 파일럿 스포츠 4 SUV인데
그러니까 투어 AS와 제품의 성격에서 좀 더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MVH, 그러니까 방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투어 AS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조용하죠. 이게 지금처럼 좀 좋은 노면에서는 타이어에 따른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안 좋은 노면에 가면은 그 차이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거친 노면, 콘크리트 노면에 가면은 타이어 소음이 좀 더 국내 사양보다는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그렇게 노면 소음이 좀 더 큰 대신 그 접지력, 그거는 좀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른 노면에서 회전을 해보면은 차는 좀 많이 기우는데 타이어가 밀리는 느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좀 낮은 기온 또는 젖은 노면에서도 접지력이 괜찮습니다. 보통 이런 타이어가 좀 기온이 낮거나 젖었거나 이러면은 좀 성능이 떨어지는 또는 접지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노르웨이 그 북위 69도 이상에서 기온이 영상 2도였고 아침에 살짝 그 살얼음도 끼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도를 달렸는데 생각보다는 접지력이 괜찮았어요. 미끄러운 느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 역시도 마른 노면이 메인이긴 하지만 젖은 노면이나 낮은 기온에서의 그런 성능에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하체도 국내 사양보다는 좀 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의 바운싱이 국내 사양보다는 좀 적죠.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세팅이고 상하의 움직임도 큰 편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적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차 역시도 좀 컴포트한 성향에 가깝고요. 근데 이 차가 엄밀히 딱 하체만 보면은 아주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닌데 왜 컴포트한 성향에 가깝냐고 하냐면은 이 급의 디젤 엔진에 비슷한 SUV와 비교하면은 방음이 좀 더 좋아서 좀 컴포트한 성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체만 보면은 상하의 움직임 또는 이렇게 지금처럼 좀 굴곡 있는 노면에서 상하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국내 판매 모델과 편의 사양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편의 장비 이런 거하고 동일합니다.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스웨이드가 아니긴 하지만 거의 풀옵션에 가깝고요. 그래서 주요 편의 장비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로 변경 보조가 있어요. 이 차로 변경 보조는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ACC를 켜고 이렇게 차로 중앙 유지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같이 뜨죠. 저 계기판이나 HUD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뜹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신 버전이 나왔잖아요. 신버전. 이거는 좀 구버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차로 변경 보조를 하려면은 이렇게 깜빡이 켜고 있어야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듯이 원터치 한 번만 하거나 또는 이렇게 누르거나 이러면은 변경이 되는데 이 차는 이게 그러니까 GV80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 버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 쓰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이런 그 움직임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서 뭔가 구버전과 신버전을 약간 좀 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독일에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로 중앙을 지키는 능력도 거의 비슷한데 이게 대략 한 고속도로에서 한 15초, 20초 정도가 지나면은 운전대 잡으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그러니까 국내 사양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이거 쓰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갔던 것 같은데 조금 그 시간이 좀 짧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ACC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유럽 또는 독일의 그 사양의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유럽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속도, 제한 속도 변화가 좀 급하게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도에서 뭐 100이나 80으로 달리다가 이제 뭐 마을을 만나서 갑자기 50, 그러니까 80, 50, 60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을 지나면은 100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럴 때 그 표지판 맵 같이 인식을 해갖고 이렇게 한 번만 딱 원터치로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이제 100으로 바뀌잖아요. 그럴 때 딱 인식을 해서 그 표지판 지나가면은 여기 이제 표시가 떠요. 그래서 원터치로 한 번만 딱 움직이면은 바로 100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 장거리 운전을 해보니까 대략적인 연비가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연비운전, 정속주행 또는 국도 기준으로 그렇게 정속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주유로 한 900km 정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연비운전 기준이죠. 반면에 이제 고속도로 뭐 120이나 130, 140 이 정도의 속도로 또는 아우토반까지 포함을 하면은 대략 한 700k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무제한 구간에서 막 밟으면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6,600km를 이제 제가 운전을 했고요. 여기까지 평균 연비가 11.9가 나왔습니다. 이게 차 처음 받았을 때보다 뭔가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110, 뭐 120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연비가 이거보다 좀 떨어졌는데 나중에 가니까 오히려 더 연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급가속할 때의 이런 그 회전 질감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고, 고속에서 주행 안정성도 뭐 대략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승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SUV 치고는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 그래서 대략 한 210, 한 220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좀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한 220 넘어가면은 이제 좀 차가 좀 뜨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도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속도가 210인데 이럴 때는 그 앞쪽이 약간 좀 뜨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속도 대비하면은 또 전면에서 들리는 또 풍절음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 차가 전반적인 NVH가 좋은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전면에 풍절음이 가장 크게 들리거든요. 보통 이런 차들 되게 많죠. 방음이 좋으면 전면 풍절,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기서 들리는 풍절음이 보통 가장 큰데, 이 차도 그렇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양에는 있는 커스텀 모드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번갈아 사용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각 모드에 따른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주요 사양들이 스포티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하체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그 운전대가 좀 묵직해지는 게 가장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하체도 참고로 GV80은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이죠. 댐핑이 단단해지는데 뭔가 되게 스포티하게 하체가 단단해진다,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반면에 에코 모드로 바뀌면은 그러니까 차가 좀 부드러워진다기보다는 역시나 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 이게 가장 좀 둔감해지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연비 운전을 할 경우에는 확실히 에코 모드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립 기어, 타력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밟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 떼면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중립 주행이라고 여기 떠요. 이러면은 연료 소모가 이제 확 주는 건데, 이게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제 차와 비교하면은 이 차는 뭔가 동일한 상황에서 중립주행 이렇게 기어가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차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도 뭔가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중립 기어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저 뒤쪽 디퍼런셜에서 변속기 쪽에서 소리가 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냥 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행 중에 발 떼서 중립 기어 빠지면은 이제 기어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기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충격이 더 생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에서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있는 게 브레이크인데, 이번에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급브레이크 상황이 딱 2번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멈추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브레이크 기본 세팅은 아주 초반에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냥 노멀합니다. 딱히 뭐 되게 브레이크가 잘 쓴다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게 타이어의 영향도 있고 또 브레이크가 삽피스톤이어서 그런 브레이크 성능이,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밟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꽂히듯이 서요. 이번에 급제동 한 상황이 처음에 그 핀란드에서 순록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급제동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그때 뭐 좌우의 밸런스라든가 딱 처음에 꽂히는 그런 성능에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 성능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네시스 그 사피 브레이크 들어가면은 이게 고속에서 이렇게 좀 떨림이 있거든요. 그
아주 강하게 제동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속이라는 건 뭐 한 110, 120이 아니라 한 170, 180 뭐 이 정도의 속도인데, 그 정도 속도에서 제동을 할 때 좀 떨림이 있는데, 이게 제네시스 그 4P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간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공동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차도 그 비슷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좀 이렇게 떨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쪽에서. 예, 이번에 독일과 북유럽에서 제네시스 GV80을 열흘 동안 운전을 해봤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운전한 것과 뭐 느낌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안팎의 디자인이나 뭐 차의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해서 특히 유럽처럼 좀 보수적이고, 보통 메이저 시장 중에서 유럽이 더 보수적이라고 하죠. 진출을 하고 거기다가 또 신생 브랜드, 이게 신생도 그냥 신생이 아니라 이제 고급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을 하려면은 이제 상당히 뭐 돈을 떠나서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새롭게 진출을 해갖고 좀 성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의미한 그 실적을 거두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고급 브랜드로 가고 차 가격이 높아질수록 브랜드 밸류가 더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차나 상품을 살 때 제품 그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긴 한데 브랜드도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게 고급으로 갈수록 더 그런 면이 중요해지는데, 유럽은 거기에 좀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고급 브랜드 회사들이 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네시스가 신규로 런칭을 해서 성공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전부터 진출한 렉서스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잘 많이 안 팔리고요. 인피니티는 뭐 원래 안 팔리고 그러다 철수했고요. 어큐라는 아예 진출도 안 했고요. 이렇게 대중 브랜드의 새 프리미엄 브랜드가 진출해갖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서 제네시스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을 거둔다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관념대로 보면은 성공하기가 힘들지만, 또 지금은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급 브랜드는 단순히 성능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뭐 가치나 밸류를 보고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랜드화, 브랜드 밸류, 브랜딩,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차 빌릴 때도 뭐 현대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제네시스 브랜드다, 이걸 좀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당장 뭐 몇 대 파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브랜딩을 하는데 좀 더 주력하겠다, 좀 더 길게 보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파악한 단점의 경우에는 좀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물론 저 위로 가면은 안 좋은 노면을 좀 많이 다니긴 했지만 그 좀 거친 노면에서는 잡소리가 초반에 비하면은 좀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도어 패널이나 여기 이 컵홀더 커버 있잖아요. 여기서 잡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이거 꽂아갖고 해결을 했고요. 여기는 뭔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노면이 좋아지면 또 소리 안 나요. 지금 독일로 넘어오니까 독일 넘어와서는 또 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행거리가 좀 늘어나니까 ISG로 엔진 온오프 시 그 충격이 좀 더 커지고요. 그리고 저속에서 이제 변속을 할 때 그때도 그 충격이 좀 더 생기죠. 이거는 제 GV70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로써 유럽형 GV80 3.0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